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서울 시내 한 교회 안에 있는 서재입니다.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자신의 장로로 있는 교회 3층에 마련한 집무실인데요. 빼곡하게 책이 꽂힌 평범한 책장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영화처럼 책장이 회전하면서 비밀 은신처가 드러납니다. 10제곱미터, 이 3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교회 곳곳을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있고요. 금고와 긴급 탈출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비밀 공간은 또 있었습니다. 도봉산 등산로 근처에서 비밀 문서를 숨겨놓은 컨테이너가 발견이 된 건데요. 이 안에는 각종 거래 정보와 USB, 녹음 테이프 같은 비밀 자료들이 빼곡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규태 회장 외에 단 2명만이 이 컨테이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밀 공간 낯설지가 않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기억하시죠? 유 전 회장도요, 교회 안에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별장에도 비밀의 방을 만들었었습니다. 두 회장의 비밀의 방,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슈 대담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비밀의 방. 저는 해리포터에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가는 비밀의 방이 있다고 하죠.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 분 나와 계신데요. 백기존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전 북한 총리의 사위셨죠. 경민대학교 강명도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이규태 회장의 비밀은닉처가 발견이 됐는데, 예? 근데 물론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 중이고 구속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의혹 수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1.5톤 컨테이너 아주 아이디어들이 기발해요. 아니 좀 아까 설명했지만 책장이 딱 붙어 있고 이걸 쫙 열으면 거기에 비밀번호 누르는 버튼이 나오고 그걸 누르면 문이 쫙 열리면서 CCTV 9개가 있는 3평짜리 방이 있다. 야, 이건 정말 영화에나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백 팀장님. 예. 이규태 회장 그러면 사실 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원래 경찰 간부부 시험 봐가지고 한 경찰에 2, 3년 정도 재직을 예, 했었던 그랬다고 분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무기 로비스트 무기 사업에 뛰어들게 되시는데 이게 불곰 사업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죠. 구소련 때 우리가 1991년도에 14억 7천만 달러 그 차관을 줬죠. 근데 이게 99년도에 30억 달러로 늘었는데 이자 등 포함해가지고 결국 그 이규태 전 회장이 그 당시 2006년도에 러시아 쪽 무기 소위 말 에이전트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사실상 3,400억 상당 그 지대공 대전차 미사일 등을 이제 도입을 하는 과정에 뭐 꽤 많은 돈을 결국 횡령 뭘 해서 구속이 됐었던 사안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때 당시에 수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면서 노하우가 상당히 좀 비축이 된 게 아니냐.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교회 3층, 교회 같은 데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수사기관에서도. 그 좀 꺼려지죠. 아니, 경찰이 꺼려지는 것도 있고요. 사실 교회가 또 인맥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수사 방해가 되고 또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층에 바로 회사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그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뭐 유병헌 전 회장 모니터에서 보셨지만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도 모르는 거죠. 뭐 배선이라든가 버튼이 뭐 여러 개 있고 하니까 어느 걸 눌러야 되는지 알면서도 못 찾는 경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합수단,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이 11월 달에 발족이 되면서 김기동 수사단장이 시작을 했는데 그걸 대비를 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수사가 되면 1월 말부터 다 여기다 숨겨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들이 핵심 측근들 진술에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 호원동이죠. 도봉산 자락에 1.5톤짜리 컨테이너 박스 수백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무려 10년 동안에 무기 이 로비스트 활동을 하면서 또 그 방산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근거된 서류를 여기에다가 모든 증거 자료를 10년치를 1톤 넘게 보관했단 말이죠. 그렇게 치밀하게 한 걸로 봐서 굉장히 대비를 했는데 결국은 날카로운 수사에 걸려들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약간 아이디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걸 컨테이너에 넣을 생각을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제보자 아니면 발견 못하죠 이건. 본인이 얘기를 할 거면 그럼요.
컨테이너까지 집어넣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알려나온 흔들어 겉 안에서 나오는 수익들 보면 지금 일광고리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그냥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나온다 하면 내가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절대 얘기는 안 할 거고 문제는 지금 그 측근, 그러니까 금고지기로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입을 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의 얘기를 들으려면 지금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흔적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찾고 컨테이너 찾고 이렇게 지금 하나씩 찾아 나갔다는 것 같은데 어차피 특수수사라는 게요.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마 하나 나와서 꺼내면 계속 줄기에 따서 고구마를 줄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금고지기 입에서부터 교회가 나오고 교회에서 비밀 라방이 압수수색되고 거기서 다시 컨테이너 넘어가고 이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압색 당시 11일 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네, 김태현 변호사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수사를 했어요. 현장에 직원들 관련된 그 추궁을 하면서 또 한편은 이 핵심이라고 분류되는 두 사람에 대한 이런 통신 특수기법 수사를 했는데 의정부 쪽에 계속 그 왕래한 기지국 수사가 발견됐죠. 전화, 예, 예. 그 휴대전화. 그래서 이제 그 통신수사 수사 그 특수기법을 발견해서 결국 추궁을 해가지고 그 핵심 측근들이 직접 그 도봉산 자락에 가서 지정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열어서 알게 된 이런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구치소 바닥이 딱딱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규태 회장이 죽이 아니면 밥을 못 먹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대거든요. 네. 구치소에 밥을 못 먹으면 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접견하면 변호사로서 접견하실 때 그런 걸 호소하는 어떤 클라이언트도 있을 거 그 아닙니까? 사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네. 사식이라고 해서 그 사식이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갈비 먹고 싶다면 갈비 넣어주고 초밥 먹고 싶다면 초밥 넣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식도 이제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일반 접견에서 사서 이제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사식 중에 죽은 없었던 것 같은데. 죽이 네. 있어야 돼. 죽은 저는 없었던 것 같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무슨 닭다리 훈제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계란 이런 거 있고 뭐 김 뭐 이 정도는 있는데 글쎄요 일광 뭐 이규태 회장 글쎄 그 제가 그렇게 많이 재벌회장들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당바닥 딱딱하다고 이거 불만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사람은 지금 이 이규태 씨가 최초인 것 같은데 글쎄 적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 좀 오래 계실 것 같은데. 죽은 안 되는 모양이죠. 그 사안에 따라서야 이제 그렇지만 저도 오랜 그 근무를 해봤지만 죽을 갖다 원한다고 해서 죽을 주는 제공 못 보셨어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비밀의 방 아까 우리 팀장님도 유병헌 전 회장과 이 좀 비교를 많이 했는데 비교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종교단체 안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았다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라든지 물론 이제 성격이나 종교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만 유사점이 그래도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유사점 이게 유병헌과 이규태 회장 두 사람 다 전에 수사를 받고 이 감방에도 갔었고 이런 그렇습니다. 기억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예, 굉장히 유사한 경향이 많죠. 사실은 유병헌 전 회장도 그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결국은 그게 발단이 돼서 이제 구속이 돼서 영어의 몸이 됐었고 지금 이규태 전 회장도 지금 현재 회장이죠. 이규태 회장도 사실상은 영어의 몸이 됐다가 나중에 뭐 항소심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긴 예. 했지만 결국은 이런 수사를 받았던 또 영어의 몸이 수감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수사에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유병헌 전 회장이나 이규태 회장이나 똑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건 이 이규태 회장은 역시 측근을 믿었다. 이런 부분이 유병헌 전 회장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유병헌 전 회장은 측근을 믿지 않았고 모든 걸 본인이다. 뭐 만기칠람 하는 형식의 그런 틀로 갔었고 지금 이분은 측근을 상당히 믿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비밀의 방의 비밀의 존재를? 방에 직접 심부름시키고 본인도 옮기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 그 믿었던 고모, 김모 씨 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결국 노출이 됐던 부분인데 예. 이게 보면은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 차이 같습니다. 그 비밀의 방이니까 자꾸 해리포터가 저는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근데요 어쨌든 그런 이렇게
이 의뢰인들을 이렇게 보실 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하고 없었던 분들하고 좀 대응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나 보죠. 아니 당연하죠. 속된 말로 한 번 들어갔다 오셨던 분들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아 한 번 갔는데 내가 두 번 못 가겠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주로 이제 블루 칼라 범죄들은 좀 그런 식이고 화이트 칼라 쪽은 안 그렇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나 다시는 이제 그거 안 간다라고 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유병헌 씨랑 이규태 씨는 조금 상황이 좀 틀리지 않나. 그러니까 유병헌 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송치제 그런 거를 급하게 만들었던 건데 이규태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저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치밀하고 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비밀의 방을 좀 중점 있게 보는 거는 그 사무실이나 보긴 집에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교회는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경찰에서. 그렇죠.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못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다가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CCTV 9대를 달아놨다는 건 본인이 유사시에 거기를 예를 들면 전쟁을 하거나 벙커처럼 사용하면서 버티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규태 씨가 그동안 뭐 무기 중개 사업하면서 뭐 각종 뭐 로비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속된 말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로비 정보 하나 가지고 거기서 열흘이고 한 며칠이고 버티게 되면 그럼 나는 유사시에도 살 길이 생긴다라고 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막 만반의 준비를 한 거로 보여서 저는 이규태 씨가 유병헌 씨보다는 훨씬 고단수고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혐의 단계니까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 혐의가 확증이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30년이 지나서 외교문서 26만여 쪽이 오늘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30년 전, 1984년도죠.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절이고요. 이른바 제5공화국, 그러니까 전두환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바로 제5공화국 시절의 외교문서인데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얘기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거는 1984년에 우리 정부가 김일성이 연내 퇴진할 것이다. 이런 설이 제기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부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네. 북한에 84년에 계셨잖아요. 네. 이때 북한 내에서도 김일성이 84년에 퇴진할 거란 얘기 좀 그래도 비교적 고위직에 계셨으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상당히 그 분이 그 보면 뭐 제가 뭐 그때는 뭐 나이도 뭐 이렇게 뭐 어렸지만 정 어린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59년생이니까 25살 때인데 예. 제가 그때 중앙사령청에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을 때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들은 뭐 다 이제 뭐 차관급은 아니면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시 또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시 그랬다면 알았을 겁니다. 야 수령님이 은퇴한대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친척들 집안에 뭐 강씨 집안이든 만경대 집안 그 집안들하고 같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 교수님이 그러니까 저기 네, 김일성의 강씨 집안에. 그 외할 어머니 쪽에 예, 그 예, 강반석 그쪽 예, 그쪽입니다. 집안이시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대체적으로 다 알게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전혀 이게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뭐 요만큼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보면 알지만 북한에서는 이게 꽃꽂이내를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네. 뭐 35돌보다 30돌을 중요시하고 또 이제 뭐 45돌 아마 35돌 40돌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30돌 40 꽃꽂이내 10년 단위로.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실례 들고 1975년에 당창건 30돌을 75년 10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처음으로 그 당창건 30돌 기념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마쿠다라는 이름으로 몽땅 천연색 TV를 선물로 줬거든요. 일제 천연색 TV를. 그렇게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84년에 은퇴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85년도가 40돌입니다. 예. 조선노동당 창건 40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준비하고 있던 이 행사를 누가 주관했냐면 김정일이가 주관하자 모든 뒤에서 지휘하고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그 지시를 받아서 다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 85년도 그 당창건 40돌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은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출처가 일본 외무성 동북아 과장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근데 이때 그 정보도 상당히 좀 호무맹랑합니다. 무슨 볼가리아 외교관이 뭐 김일성과 이제 뭐 볼가리아 대통령하고 예. 또도르지코브란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아마 그 듣고 일본 주재고 고위 외교관한테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김일성이가 은퇴하려는 걸 봤다. 말을 들어보니까 직접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거기서 직접 참여는 안 하고 하지만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 김일성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했냐면 나도 이제 쉴 때가 됐다. 쉴 때가 모든 직위를 내놓고 쉬는 게 아니고 아들이 이제 훌륭하게 일한다. 내 후계자 김정일이가 80년대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74년도고 그때는 당중앙으로 불리다가 80년도 당창건 6차 당대회 때 예. 당창건 6차 당대회 때 주석단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 조직비서로 이제 당중앙으로 불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왔으니까 그때 나와서 그 다음에 4년 지난 거 아닙니까? 80년도에 당 후계자로 공식 지명이 되고 공식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때가 벌써 이미 4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많은 김정일이가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다 틀어지고 다 봤기 때문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당주안의 조직비서로서 84년도까지는 74년에 조직비서가 돼가지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당정, 정치, 군사 다 봤기 때문에 이미 탄탄해 있었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제는 마음 놓고 왜 김일성이가 해외 못 나간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가 무서워서 못 나간 것도 있지만 해외 나갔을 때 구테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그 57년도 구테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칠소파 그 순환비행자 대포까지 걸어놓고 들어오면 쏘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일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외국에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그 담화에서 이제는 내가 좀 쉴 때가 됐다. 마음 놓고 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거를 통역이 잘못 알아듣고 김일성이가 난 이제 좀 은퇴하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아마 그거 두던 그 볼가리아 그 거기에 참여했던 그 외교 고위 관료가 일본 그 고위 외교관한테 김일성이가 이런 은퇴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와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휴민트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우리나라 이 사람이 뭐 북한에 가서 뭐 고위 정보를 빼내오긴 그 조직상 굉장히 힘드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 북한 고위층도 지금 정보를 흘려주는 이런 게 우리나라가 좀 강하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안 그런 모양이죠. 이게 일본에서 이런 얘기 듣고서 대책까지 세우는 거. 그것도 일본의 무슨 뭐 부수상도 아니고 무슨 장관도 아니고 한개 동북아 과장이. 과장 정도가 이야기한 걸 확인도 없이 거기다 대책 회의를 하고 물론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확인했다는 자료는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 대책 회의를 하고 이 정보 유통이 어디서 나왔냐? 예. 이 이거 정보가 흘러난 것이 그냥 외무성 동북아 과장이라고 보니까 아마 이걸 진짜로 믿고 왜냐하면 그런 관련 자료들 김일성 주석이 그때 뭐 볼가리아도 가고 루마니아도 가고 러시아를 거쳐 다 동구권을 순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들을 만난 면담 회의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김일성이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이걸 믿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모든 직위를 다 내려놓고 호수아비 그냥 밑에 뒤에서 은퇴해가지고 별장 가서 노는 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죽기 전까지도 안 줬잖아요, 다. 김일성이 그 뒤에 10년 뒤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딱 준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고사령관이라는 그 직책만 92년도 4월 달에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당주안의 총비서라든가 주석직은 전혀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84년도 제가 봐서는 물려줄 그 요만큼도 생각이 없었고 단지 그냥 모든 걸 후계자한테 맡겨놓고 자기가 직위를 다 물려주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직위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내가 해외에 다닐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마련됐다. 왜?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와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 게요. 휴민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보셨죠? 네. 우리나라 이 국민 2명이 억류가 됐는데 TV 화면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간첩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뭐 군복을 훔친다는 등 진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 강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봤는데요. 기자회견도 직접 보고 예. 하는데 똑같은 패턴이 벌어집니다. 북한에서는 2014년도 뭐 10월 시키는 달에 대로 하겠죠. 김종욱이라는 선교사 예. 그 유인해가지고 너 뭐 지하교회 보여주겠다, 만나게 해주겠다고 고위층들이 계속 자기 접촉하던 파트너를 통해서 북한이 미리 뿌가지 않았습니까? 가자마자 체포했습니다. 이건 이미
유인할 때부터 보여주겠다고 할 때부터 공작에서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히 믿고 넘어갔고 그래가지고 감투 뒤집어 써가지고 너 아니면 죽인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이 끌려가면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렇겠죠. 순교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 이상 예. 무조건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자기도 간첩임을 받고 왔다는데 이번에 똑같아요. 이분도 이번에 한 분은 김국희 씨라는 분은 선교사입니다. 이미 그 대한예수교 장례 통합 합동 측에 선교사라고 밝혔거든요. 선교사가 맞다. 그 북한 탈북자들 나오면 도와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도 미리쁘겠다고 잠입을 했다는 거 보니까 공식적으로 무슨 비자를 받아서 들어간 분은 아니고 김종욱 선교사 똑같은 케이스로 끌려가가지고 이미 데려갈 때부터 납치해서 간첩인 누명을 씌우려고 작정을 하고 데려갔다고 봐야죠. 왜? 지금 북한이 코너에 몰려 있는 게 리포트 대사를 이제 테러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또 지금 그 북한의 그 인권 문제라든가 이게 상당히 지금 코너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유엔에서 이번에도 뭐 탈북자 북송 조지 그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서 간첩이라는 혐의를 뭐인가 이걸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항상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이렇게 간첩을 자꾸 보낸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용이고 또 국내외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미 간첩이라고 한 이상 총살은 안 하더라도 20년 징역. 김종욱 씨 20년 그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그분도. 이미 간첩이라고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분들도 국제사회에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나오기가 힘들어진다. 아니 간첩이라고 자기로는 말했기 때문에 그건 뭐 시켜서 했던 강압적으로 그랬던 간에 자기 입으로 간첩이라고 죄를 밝혔기 때문에 국정원이 파견한 간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상 이제는 20년 선고를 한다가 하더라도 우리 정부도 개입할 수가 없고 국제에서도 압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 간첩이 자기가 말했는데 뭐 어떻게 압력을 넣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김일성이 1984년에 사망을 뭐 퇴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외교 문서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 얘기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